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라의 통일 과정을 봤었죠. 그게 이제 학습지에 정리한 내용이 요거죠. 요건데, 요거 이제 쭉 아마 정리해 놓으셨을 건데, 요거 보시면서 무조건 빈칸만 채울 게 아니고,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끌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보시면, 나당동맹 같은 경우엔 끌어내야 될 게 핵심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일단은 나당동맹 과정에서, 그 협의 과정에서 보면, 이 협의의 담당자가 김춘추였죠. 김춘추가 당나라한테 약속해줬던 게 요거만큼은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게 뭐였어요? 대동강 이북 땅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통일 작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전략 어디부터 친다? 선백제, 백제부터 치겠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이제 약속된 대로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제 멸망 과정을 보면 이 백제가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전투가 황산벌 전투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산벌 전투였고 충남 논산에서 이때 이제 신라 측 장수가 김유신이었고 백제 측 장수가 계백이었죠. 어쨌든 이 전투를 끝으로 백제는 무너지게 되고 백제가 무너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백제의 마지막 수도 이곳이 함락되는 거죠. 어디였어요? 사비성이었죠. 사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죠.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올라오는 거고 통일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은 고구려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고구려를 지키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지휘 체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건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곳 평양성이 함락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스텝이 나당 전쟁이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당나라를 몰아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요 당시에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던 고구려 백제 이 부흥운동 고구려 백제 이 멸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그 부흥운동 세력들이 요 세력이 당나라가 아니고 신라를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길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전투 두 가지 육지 한번 바다 한번 뭐였어요?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일이 완성됩니다. 너무 이제 이 통일이 사실상 우리 민족사의 첫 통일이기 때문에 처음 있었던 통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어떤 업적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왕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즉위하는 게 요 이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고 신문왕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너무 왕권을 강하게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왕권을 강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신라와는 다르다고. 이젠 통일 신라라고. 그러면 이 통일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신문왕의 대부분의 업적은 이 통일 이후에 통치의 기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잘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면 일단 본인이 왕권이 높아야겠죠. 아버지가 키워놓은 왕권을 유지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벌어진 사건이 요거예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 김음돌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김씨에서 힌트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골 귀족입니다. 진골 귀족이고 그리고 본인이 왕의 장인이에요. 즉 왕의 아내의 아버지란 뜻이죠. 근데 이분이 진골 귀족인데 자기 친한 사람들을 모여다가 한번 술자리를 가져요. 대부분 아마 진골 귀족 출신들이 그 자리에 왔겠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신문왕이 장인어른을 이렇게 모십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죠. 신문왕이 물어봐요. 장인어른 며칠 전에 이제 친한 분들 같이 모이셔서 술 드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음돌이 예, 폐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신문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같이 드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사실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김음돌이 그때 누구누구누구랑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호명된 인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김음돌 포함해서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반란을 모의했을지 어쨌을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반란을 모의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요거의 결과가 이걸 통해서 귀족 세력을 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일이 보통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나중에 고려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잖아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건국 초기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건국자가 있죠. 건국한 왕이 있어요. 그럼 이 혼자 건국하지 않았겠죠. 도와준 공신이 있겠죠. 그럼 이 공신이 되게 대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건국자인 왕과 공신은 같이 일을 했으니까 친하게 지내겠죠. 근데 문제는 요 아들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인 왕은 자기 왕권을 키우기에 있어서 요 공신이 되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방해되고 성가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건국 공신 세력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경우도 거의 그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이 경우는 신라가 건국된 건 아니지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국가로 건국이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건국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앞으로도 이제 고려 초나 조선 초에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제도, 군사제도, 토지제도 이런 제도들을 정비하게 되죠. 그리고 신문왕의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이런 만파식적 설화인데 신문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문사라는 절을 지어요. 이게 이제 가문사인데 여기 이제 가문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를 하니까 돌아가신 문무왕이 이제 자기 그 통일 공신이죠. 김유신이랑 같이 해서 용을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용이 대나무를 한 채 보내왔는데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부니까 이제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문왕의 어떤 왕권을 이런 식으로 묘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파식적 이 설화는 신문왕의 왕권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제도들을 볼 텐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제도들은 다 신문왕이 만든 거예요. 일단 중앙행정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집사부와 시중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집사부라고 하는 건 지금의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중의 권한이 그러니까 시중은 집사부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비서실이 강화되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반대로 귀족의 권력은 약화돼서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화백회의가 약해지고 상대등이라고 하는 건 이 화백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거든요. 화백회의의 의장이었던 상대등의 역할이 축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딸려 있는 왕의 비서기관은 강해지고 귀족들의 기관이었던 그 회의기구 화백회의와 그 의장인 상대등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과거 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신문왕의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집사부와 시중 이렇게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강해졌다. 그리고 반대로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나 그 의장인 상대 등은 약해졌다. 그래서 집사부가 화백회의보다 센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의 연구는 뭐냐면 집사부나 시중 이렇게 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 기구들이 과거보다 강해진 건 맞다. 왕권이 세졌으니까. 과거보다 강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화백회의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최근 학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장이 변화됐다라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표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역사 학계의 내용들이 그 연구 결과가 계속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렇게 나와 있죠.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에게도 관등을 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고구려 백제 시절에 귀족이었던 사람들한테 관등을 준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귀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계속 이 기조로 가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평민이 됐든 귀족이 됐든 기존에 누리던 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끔 배려하는 방향으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진흥왕 때도 순습이 만들었었잖아요. 이거의 목적이 뭐였어? 진흥왕이 직접 가서 정복당한 땅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라가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놀라거나 겁먹지 마시고 우리 신라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새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절대 차별하거나 어,
그런 거 없을 거고 항상 존중하고 배려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직접 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멸망한 나라인 고구려 백제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차별하거나 그런 거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제도가 이제 구주 오소경 이렇게 가는데 요때부터는 요거 생각해 두시면 좀 편해요. 구구단이죠. 3 곱하기 3은 9다. 요거 생각해 두시면 편한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주라고 하는 게 지금의 도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8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일신라 전체 지역을 이렇게 9개의 주로 나눈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왜 삼삼은구라고 하냐면 신라 세계 지역, 백제 쪽 세계 지역, 고구려 쪽 세계 지역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실제로는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당나라한테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강 이북은 넘겨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33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지. 만약에 신라 5, 뭐 백제 2, 고구려 2 이러면 앞으로의 행정이 아무래도 주가 많은 신라 쪽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이잖아요. 근데 신라 3, 백제 3, 고구려 3 이렇게 한 거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333 한 거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가 아니라 똑같이 평등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고구려 백제 출신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민족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 아래 군현을 뒀었고 가장 작은 행정구역은 촌이었는데 이 촌에는 촌주를 임명해서 이 촌주는 이제 그 동네에 좀 존경받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해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일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소경은 여기 지금 빨간 점들 보이죠? 요게 오소경이에요. 5개죠. 그러니까 5개 이렇게 보시면 요 소경이 한자가 뭔지 대충 추측이 되실 것 같아. 어, 요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서울 경자. 그럼 소는 작을 소자겠죠. 그래서 서울을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이나 중요한 곳을 5곳을 정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소경은 지금의 광역시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광역시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을 보면 수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만 생각해서 놓고 보면 수도가 너무 서북 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부산, 울산, 뭐 대구, 뭐 대전, 뭐 광주 이런 광역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수도를 보시면 여기가 수도란 말이에요. 이 금성 여기가 경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니까 통일신라 전체로 놓고 보면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주요 도시를 설정해서 작은 수도다 이렇게 중심 도시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친 약점을 보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일반 지방보다는 요 오소경에 해당하는 땅이 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살기에 시설이나 설비가 잘 돼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을 이리 이주를 시켜요. 그 의미는 일정한 배려의 의미가 있죠. 좀 그래도 시설 잘 돼 있고 편한 데서 지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견제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 출신 귀족들은 대체로 남쪽으로 보내고요. 백제 출신 귀족은 대체로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보내요. 이 얘기는 자기 지방의 토착 세력과 연결을 끊게 만들려는 거죠. 이런 견제의 의미도 있고 또 지방 감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상수리 제도는 요거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건 두 글자만 딱 아시면 이미 이해가 끝나. 인질 제도예요, 인질. 인질 제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히나 이제 고구려 백제 귀족들,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식들을 수도 경주로 보내라. 왜 보내냐면 여기 국학이라고 해서 신문학 때 대학 수준의 유학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거기 입학시켜서 되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먹을 거나 입을 거, 잘 곳 이런 것들도 되게 높은 수준에서 잘 대우해 줄 거니까 아들들을 보내라. 사실상 강제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그래서 보내면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되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재운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의미는 인질이죠. 너네들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이 평화롭게 잘 지내면 얘들도 잘 지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지내겠지만 만약에 너희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이 조금이라도 반란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얘들을 바로 죽일 거다.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상수리 제도는 중요한 게 나중에 고려 시대 넘어가시면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은 내용의 제도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상수리 제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름만 다른 똑같은 내용의 제도가 또 나온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군사 제도도 삼삼은구가 적용이 됩니다.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운영을 해요. 9개의 부대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신라인으로 구성된 부대 3개, 백제인으로 구성된 부대 3개, 고구려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 3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걸로 중앙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앙군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도경비사령부죠. 그러니까는 중앙군이라고 하는 건 맡고 있는 역할이 수도를 지키고 그 안에 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라인들도 물론 있지만 고구려 백제 사람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이만큼 믿고 있다. 너희들에게 수도를 맡길 정도로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군은 중요한 부대니까 많은 군인들이 중앙군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 기회를 고구려 백제 출신 사람들한테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너희들 믿고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이런 민족 통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방군은 십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지방제도 볼 때 몇 주 오소경이었어요? 9주 오소경이었죠. 이 9주 오소경을 각 주마다 한 정씩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주는 2개 정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정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지도에 어디라 그래요? 한 주라고 하죠. 한 주. 여기에다가만은 2정을 넣고 나머지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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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이렇게 넣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왜 한 주에만 2정을 넣을까요? 일단 딱 봐도 넓어 보이죠. 필요한 병력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더 중요한 이유. 국경선이죠. 그래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한 주에다가 2개의 정을 설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들이나 오빠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나 최전방에 있었다고. 나 바로 앞에 북한이라고 막. 나 북한군 봤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분들이 뻥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군대 운영을 국경선 최전방에 많이 배치해요. 그래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국경지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에는 2정을 설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제도. 요거 정말 중요해요. 토지제도는 결국 뭐냐면 관료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보시면 신문왕이 관료전이라는 땅을 관료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노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관료들이 기본적으로는 요 신문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노급을 갖고 있었단 얘기죠. 노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왕이 추가적으로 관료전을 주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관료전을 준 상태에서 얼마 안 있다가 너네 관료전 받았잖아. 그러니까 노급은 갖고 와. 노급은 폐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문왕의 진짜 목적은 노급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관료전과 노급이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관료전을 줘가면서까지 노급을 폐지하려고 하겠죠. 그럼 관료전과 노급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각각 비교해서 보면 이래요. 둘 다 똑같은 건 둘 다 이제 관료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땅이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조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급이든 관료전이든 그 땅을 주는 단위가 뭐 몇 평 이런 게 아니야. 마을 단위로 줘요.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당하동, 백석동, 당하동을 준다. 노급으로. 뭐 검암동을 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안에 살아가는 평민들이 있겠죠. 그 평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똑같아. 이건 둘 다 똑같은데 그러면 노급이랑 관료전이랑 뭐가 다르냐? 요거예요. 요 차이야, 요 차이. 노동력.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못 걷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급은 사람들한테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한테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관료전은 일을 시키면 안 돼. 세금만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왕의 목적은 뭐냐면 관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세금을 걷게 하는 건 관심 없어. 그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런데 노동력을 거두면
안 된다는 것이. 노동력을 못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노동력을 걷는 게 왜? 노동력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일 시키는 걸 거 아니에요. 뭐 공사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노동력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러면서 무기를 나눠주고 군사훈련을 시켜봐요. 그걸 며칠 시켜봐. 그럼 뭐예요? 사병이죠, 사병. 이렇게 될까봐 이게 걱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노동력을 걷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병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료전을 근데 이걸 무조건 노동력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노급을 뺏어버리면 관료들의 반발이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료전부터 주고 그러면 좋다고 받겠죠. 그러면 나중 돼서 너네 관료전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노급은 반납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논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기 위해서 즉 노동력을 걷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땅을 지급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땅을 줬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땅을 이제 정전을 지급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정부가 서류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그 얘기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땅이 이 사람 거라는 걸 확실히 서류상으로 확실히 해둠으로써 귀족들이 이 사람 땅을 함부로 못 뺏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 조치의 이유도 있는데 좀 더 큰 이유는 요거예요. 어, 재산이 있으면 그죠? 재산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았으면 이 재산을 근거로 뭐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죠. 항상 기억하세요. 세금은 세 군데에서 걷는 거예요. 존재로서 걷고 주민세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걷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걷고. 근데 정전을 지급했다, 즉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건 재산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걸 근거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으니까 왕권은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겠죠. 그렇게 보면 왕권이 계속 세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통일신라 시작부터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거니까 무열왕, 문무왕 다 왕권이 세죠.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노동력을 못 걷게 하니까 더 세진 거죠. 그리고 이 성덕왕 때는 뭐예요? 토지를 백성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세진 거지. 그래서 쭉 계속 세지는데 그 정점이 경덕왕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질문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선덕 여왕이랑 다릅니다. 오케이? 이거 달라. 어쨌든 요 왕권이 뭐 통일할 때 그다음에 신문왕 노급 폐지해서 노동력 못 걷게 할 때 성덕왕 정전 지급해서 세금 거둘 때 점점점 올라가서 그 정점이 경덕왕이에요. 그래서 경덕왕 때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이만큼 왕권이 강했다라는 게 증상으로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왜 불교 보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경덕왕 때 왕권이 이만큼 강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게 불교 유적지를 대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어디예요? 신라 수도 어디야? 경주잖아요. 경주를 관광 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상징적인 유적지가 어디예요? 경주의 얼굴. 불국사 석굴암 아니에요? 불국사 석굴암 둘 다 경덕왕 때 만들어요. 그리고 불국사라는 게 지금도 가면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넓단 말이야. 근데 원래 불국사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10배 가까이 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불국사, 거대한 불교 사찰을 만들 수 있다거나 석굴암도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완성도가 장난 아니죠. 그렇게 정성이 잔뜩 들어가는 그런 뭔가를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정점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꺾이는 지점도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노급이 부활합니다. 누가 요구했겠어요? 귀족들 중에서도 진골 귀족들이 요구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게 왜 위험한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진골은 다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의 상당수는 혈통상 자기가 왕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상. 근데 이 사람들이 노급을 부활시켰단 말이야. 왕한테 요구해서. 그러면 노급을 부활시켰다는 건 노동력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왕이 뭔가 아들이 없다든지 지금의 왕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왕의 아들이 뭔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어 지금 뭔가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내 사병을 키워서 내가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왕이 돼봐?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진골 귀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진골 귀족들이 늘어날수록 왕이 계승 분쟁이 심해질 거고 신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